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를 선생님이랑 3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초 정도까지 3회가 끝이 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김유진 선생님께서 4회 강의를 올려주실 겁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계속 누누이 얘기하듯이 영어 감 잃으시면 안 됩니다. 수능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꼭 모의고사 풀면서 전체적인 집중력과 감도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120쪽에 20번부터 24번까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선생님 강의 듣기 전에 문제를 푸는 건 기본입니다. 시간 재고, 집중해서, 스킬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고 다 풀고 나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학습한 이후에 수업을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들었다 생각하고 20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바 시간 많이 아끼셔야 되죠. 특히 주장하는 표현 유념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글 같은 경우는 글의 초중반에 however 이라는 주요 연결사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주변부터 한번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나 I must ask, 나는 물어야만 하는데 Are you going to do it? 그래서 너 그거 할 거냐? 그냥 일단 더 읽어봐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it이 가리키는 게 뭔가 해서 앞문장을 봤더니 this means 나옵니다. 쉬운 글일 테니 여기서부터 읽어도 무난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You have the potential. 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To do something special or extraordinary with your life. 그러니까 네 삶에서 뭔가 특별한 걸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 Something that no one else can do. However, I must ask, are you going to do it? 그럼 여기서 it은 너 그 잠재력으로 뭔가 너 진짜 할 거냐? 그 말이죠. It's true that some people are born with rare, unique gifts. 여기서 gift는 재능이겠죠. talent겠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 독특한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게 맞는데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are introduced to life with average talents and abilities.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평균적인 탤런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도입이 된대. 소개가 된대. Those individuals that society labels great.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훌륭하다고 레이블 상표를 붙인 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reach high levels of performance 아주 높은 수준의 수행에 도달을 하는데 by developing their talents 아하 이게 핵심이구나 일관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이거네요 그쵸? to a very high degree in the field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그들의 탤런트를 개발함으로써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your potential lies dormant. 너의 잠재력은 lies dormant. 잠복해 있어. 그러니까 dormant는 생각보다 많이 쓰는 단어예요. inactive. 그러니까 dormant volcano. 휴화산 얘기할 때도 쓰는 단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너의 잠재력은 그러니까 잠복해 있어. 너 개발해야 돼. 이 말이겠죠. It must라는 표현 나왔다. 박아놨네요. It must be identified and developed. 너의 그 잠재력 알아차려져야 되고 개발되어져야만 해. 그래서 답은 이거네요. 네 잠재력 개발되어야만 해. 됐습니다. 우리 21번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21번 봅시다. 요거 좀 어려워요. 일단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근데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사실 이 부분만 읽고서 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사실 힘들어. 하지만 우리 늘 훈련하듯이 핵심을 딱딱 파악하는 그 방식대로 문제를 접근을 하면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점, 이 밑줄 친 표현이 함축적입니까? 별로 함축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그냥 읽어도 어떤 의미인지 맥락 없이도 파악이 되는 거라 그 부분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큰 맥락을 한번 보자. 눈을 스캐닝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쭉 보다 보니 주요 연결사가 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찾았지? 또 여기.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어디서부터 읽을 거야? 그렇지. 여기서부터 읽어야지. 맞아요. 자, 같이 보자. To select a successful metaphor. 아, 비유 얘기네. 맞아. 성공적인 비유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녀가 누굴까 궁금해서 앞에를 훌쩍 봤더니 a scientist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아, 그럼 이 과학자가 must 얘들아 thus 뒤에 must까지 나왔으면 글쓴이가 지금 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잘 봐야지. 그쵸? 자, draw on 하면 영영풀이를 보면 사용하다, us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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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끌어와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뭐를 그렇게 끌어와서 사용해야 되냐면 더 큰 언어적인 ecology 하면 생태잖아. 생태. 더 큰 언어적 생태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를 끌어와서 이용해야만 합니다. 자, 좀 문장이 딱딱하기는 하지만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 아니 우리가 뭐 A는 B다. 그러니까 A를 표현하기 위해서 B를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게 비유잖아. 그러려면 그 비유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더 큰 어떤 언어에 대한 이해를 끌어와야 된다는 거지. 뭐 당연한 문장이네. 다음 문장 봅시다. Her choice of one metaphor instead of another. 그러니까 다른 거 대신에 어떤 특정 메타포를 선택한다는 것은 will reflect her social context. 그녀의 그 과학자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 당연하지. 생각해봐. 내가 어떤 비유를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내가 속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의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사용하는 비유는 내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Noting. 분사구문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describe the brain as a computer system. 뇌를 컴퓨터 시스템에 묘사하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이것도 사실 비유지. 뇌는 컴퓨터다.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는 그거에 주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recommended 추천했어요 대디하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추천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으니 의미상 여기는 should가 생략됐겠다. 맞습니까? 그럼 뭐를 추천을 했냐면 We explore the extent and the dynamics of this process. 자, 잘 봐봐 얘들아. 일단 요렇게 별 의미 없는 추상적인 표현은 일단 없다 생각해보자 그랬지. 핵심만 딱 의미만 파악해보자. 그 다음 지금 예시잖아. 그러면 요 앞부분이랑 연결되는 거겠지 당연히 내용이. 그러면 우리는 요 앞부분과 내용을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돼. 맞습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요 앞 내용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해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과정이겠지. 맞아? 어떤 더 큰 언어적 생태를 이해해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그 과정이겠지. 맞죠? 근데 이 과정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by which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더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볼게. 이 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by this process잖아. 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과정에 의해서 our imagination comes to be dominated.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받게 된답니다. by those야, those very devices.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장치라고 하는 거는 비유적 장치겠지. metaphoric devices겠죠. 그리고 그 devices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더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비유적 과정에 의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받는다. 즉 상상력이 뭔가 제한된다. 우리 사고가 제한된다. 이 말이네. 조금 더 읽어볼게. When this, 이것이, 즉 쌤이 방금 얘기한 거,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상상력이 지배받는 이 과정이 일어나면 We reinforce the way of perceiving. 우리는 우리의 인지 방법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 인지 방법은 뭐냐면 instantiated in those metaphors. 그러한 그 비유에 의해서 예시되는 그 방식, 인지 방식을 강화하게 된다. 즉, 요 보라색 표현은 두 개 같은 의미인 거야. 우리가 비유적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 상상력이 지배받고 우리 인지 방식이 강화되게 된다. 이거를 글쓴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네. 그러면 요거랑 일맥상통하는 선택지는 바로 이거죠. 어떤 그 metaphor, 비유에 의해서 표현되는 맥락, 그 맥락에 의해서만 이해를 하게 되고 다른 인지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눈을 감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추상적인데 쌤이 구체적인 예시를 좀 제시를 해주면 자, DNA 바코딩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DNA의 표지 인자 요거를 막 사용을 해서 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비유적이잖아. 왜냐면 바코딩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쓰는 건데? 슈퍼에서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런 표현을 딱 보면 비유를 딱 보면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 대안을 생각하기가 힘들지. 그치?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해. 이 표현에 우리가 딱 갇혀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바이어스를 딱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표현에 의해서 이 바코딩이 내포하고 있는 소비지상주의라는 인지 방식이 우리도 모르게 강화되는 거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 특히 과학자들이 어떤 비유적 표현을 고안을 할 때 좀 유의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으니까 자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글의 구조를 딱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을 하면 답은 쉽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22번 글의 요지입니다. 요지 글을 얘들아 선생님 지금 스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주제 요지 제목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요 선택지를 먼저 슥 훑어보라고 했어요. 여기를 슥 훑어보면 글의 주제 정도, 소재 정도는 당연히 파악이 되기 때문에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스캐닝을 쭉 하다 보니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듯 하다가 그러다가 뭐가 보이냐면 요게 보입니다. 요게 보입니다. 맞아요? 이런 거 고마운 표현이지. simply put. 뭔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는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랬으니 그 뒤에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바로 앞문장? 여기 요 부분을 조금 유심히 보면 되지 않을까? 요 문장에 대해서 simply put 한 거니 요 문장부터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 중요한 부분 표시하고 깜짝아. Social knowledge and experience. 사회적 지식과 경험은 is the most effective source of teaching analogies.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이 중요한 단어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뭐야? 비유, 유사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비유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식과 경험이 가장 효율적인 원천이래. 그리고 analogs, 그 비유물은 must, 강조하고 있네. 잘 보자. must be familiar to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익숙한 것이어야만 한다. drawn from their life world. 그 학생들의 실세계로부터 이끌어진 familiar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if an analog is not familiar or interesting. 그러니까 그 비유물이 학생들에게 익숙하거나 재밌는 게 아니라면 애초에 사용도 안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비유를 가르칠 때는 애들에게 익숙한 어떤 지식과 경험을 사용해라 라는 거네. 여기 있네. 답은 5번입니다. 자, 얘들아, 요거는 요 중간쯤 보면 teaching with analogies, 비유를 활용해서 가르치는 것,
것에 대한 글인데 이것도 사실 좀 주제요지로 물론 이렇게 내는 데는 문제는 없으나 하나의 응집력 있는 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또 아쉬워. 글을 읽다 보면 그냥 잡지에 있는 글 읽듯이 조금 여러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글입니다. 사실 수능 완성이 확실히 수특보다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자,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쉬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 motivation and interest, 동기와 흥미는 are essential ingredients in effective learning. 학습에 대한 글 맞네요. 효과적인 학습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랍니다. 동기와 흥미가 중요하다. 아까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연관을 지어보면 결국에 아이들에게 익숙한 거를 사용해라는 게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거, 아이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부연 설명 나옵니다. If students are not attracted to a concept or context, 어떤 개념이나 컨텍스트에 학생들이 attract 되지 않으면, 즉 끌리지 않는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앞문장이랑 연결 지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나 컨텍스트에 대해서 흥미나 동기가 떨어지게 된다면, 흥미나 동기가 없다면 이 말이죠. Learning will almost certainly be limited. 학습은 분명히 제한되게 될 거다. 그래서 즉 요게 제일 중요하다. 앞문장이랑 늘 연결지어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It is the student who decides whether or not to engage in concept learning. 그 개념 학습에 몰두할 건가 아닐까를 결정하는 건 바로 학생이다. And this choice is almost always based on the question. 그리고 이 선택은 항상 어떤 질문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Do I want to learn this stuff?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가? 즉 내가 동기가 있는가? 관심 있는가? 라는 질문과 직결이 된다. 즉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 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Students choose to be involved in a topic for a variety of reasons. 학생들은 어떤 주제, 토픽, 컨셉에 몰두하기를 선택하는데 수많은 이유로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뛰어넘게 this last factor. 이 마지막 요인은 이라고 했으니 바로 요거겠네. 마지막으로 제시된 요인 social climate. 여기서 climate는 풍토겠지. 사회적 풍토. 그러니까 이 사회적 풍토는 is often ignored. 종종 무시되는데 when teaching with analogies.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기라는 내용으로 살짝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용해서 가르칠 때 사회적 풍토, 분위기, 어떤 사회적인 맥락은 좀 무시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인 풍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 뒤에서 봤던 요 social knowledge and experience랑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classrooms are social settings. 교실은 사회적인 세팅이고 그리고 비고츠키 이거 이제 교육을 전공할 학생들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게 될 이름입니다. 비고츠키 학습 심리학은 helps us understand why social interaction is useful. 그러니까 왜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suggests ways teacher can enhance their planning and teaching. 선생님들이 그들의 플래닝과 티칭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익숙한 어떤 사회적인 클라이밋, 사회적 지식과 경험을 사용해서 가르쳐라. 비유를 사용해라. 라는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심플한 문제였고 우리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제 찾기입니다. 역시나 선택지 후 훑어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보이냐면 이런 고유명사가 보입니다. 아, 요게 소재구나. Mercator projection. 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에 대한 그림가 봅니다. 됐습니까?
자, 스캐닝을 쭉 해봅시다. 보이는 것이 여기 나오는 no 정도, 그리고 뒤에 가보니 for example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for example의 그 위치가 조금 찝찝합니다. For example이 글의 초중반부에 나왔다면 그 앞에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이니 거기를 읽으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온 거라 크게 힌트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실제로 요 for example 요 부분 앞뒤 전후를 읽어보면 글 내용이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글은 사실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런 글인데, 사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주제로 낸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입니다. 선생님 너무 계속 비판만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common world maps in general use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어 온 가장 흔한 세계 지도는 were Mercator maps. 아하, 바로 나오네요. 이거에 대한 글 맞습니다. 머케이더 지도입니다. 또는 similar projections. 그럼 여기서 말하는 projection은 뭔지 알겠네, 그치? 얘들아, 빔 프로젝트 할 때 그 프로젝트죠. project 하면 비추다, 투영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투영도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유사한 투영도인데 they were very useful for navigation purposes. 그러니까 항해 목적에 굉장히 유용했던 그 비슷한 투영도나 머케이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 머케이터? 메르카토르 지도. 요게 바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지도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세계 지도도 이 메르카토르 지도 형태라고 하네요. 그 네덜란드 지리학자의 이름이고, 새로운 과학적인 지도 제작 기술을 적용해서 정말 세계 지도사에 큰 획을 그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지도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읽어봅시다. Since these projections didn't distort direction. 이러한 이 투영도가, 메르카토르 투영도가 방향을 왜곡하지 않았기 때문에 they could be used to travel easily from one point to another.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쉽게 사용되었답니다. By sailing the compass direction. compass 하면 나침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침판 방향으로 sailing 하면서 from point of origin to point of destination. 그러니까 point of origin 하면 출발점이고 point of destination 하면 목적지겠지.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그 나침반 방향을 따라서 sailing 하면서, 그러니까 이 메르카토르 맵은 항해를 하는데 무튼 간에 굉장히 유용했다고 합니다. This wasn't the most direct route to take. 그러니까 가장 어떤 다이렉트한 루트는 아니었지만, 그 지도에 나온 루트가, 하지만 but for some journeys it was the easiest to follow. 따르기에 가장 쉬운 그런 경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on Mercator maps though. 그러면 여기서 though가 조금 큰 맥락을 전환하는 주요한 연결사의 기능을 하는구나? 그쵸? 그럼 여기 앞에서는 좀 장점을 얘기를 했다면 뒤에서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글이 큰 구조가 좀 보이네요. 일단은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The North and South Poles aren't the points. They really are.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이 그것이 실제로 그랬던 지점이 아니랍니다. 이게 좀 문제가, 한계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런 실제 지점이 아니라 뭐냐면 but rather lines, 오히려 어떤 선들인데 that are as long as the entire circumference of the world. 그러니까 전체의 그 세계의 둘레만큼이나 긴 선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제 남극과 북극의 크기보다 더
크게, 더 과장되어서 그려졌나 봐. 맞습니까? The closer you go to the poles, the more area. 더 비교급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극지방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the more area that has to be shown. 얘들아, 요게 지금 구문이 조금 애매한데 원래 더 비교급의 원칙적인 문형은 더 비교급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주어 동사가 별 의미가 없으면 생략된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 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there is 같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튼 간에 극지방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지역이 보여지고 그리고 더 많이 그것이 과장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한계가 있구나. On one Mercator projection that hung in my office. 자, 얘들아, 이거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하, 내 오피스에 걸려있는 메카토르 지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이제 글 내용이 조금 좁혀지는구나. 구체적인 예시, 설명이 나오는구나. 그래 놓고 뭐 for example 이렇게 전개가 되니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글은 이 메르카토르 지도의 장점과 그리고 limitation, 한계에 대한 글이네. 맞습니까? 그 한계는 뭐였는데? 북극, 남극, 극지방이 좀 왜곡되게 크게 그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 마지막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제목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글은 이제 조금 배신감이 드는 글입니다. 왜 그러냐? 자, 글 스캐닝을 하다 보니 뭐가 보였냐면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n general, however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아싸 이러면서 요 뒤에를 읽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맞아요? 한번 읽어볼게. 일단 여기 읽어볼게. In general,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나 light levels are too low. 빛 수준이 너무 낮대요. For plants to produce large quantities of sugar. 아니, 식물도 당을 생산하나 봐. 식물이 많은 양의 당을 생산하기에 빛 수준이 너무 낮대.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wild plants growing in the forest. 그 forest에서 자라는 야생 식물들은 contain few nutrients. 영양분을 거의 함유하지 못한대요. 빛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포레스트에서 자라면 그 우거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무에 둘러싸여 있으니 빛을 많이 못 받아서 영양분이 많이 없다는 말인가 봐. In comparison with their relatives growing out in the open. growing out in the open이 어디 바깥이겠어? forest 바깥이겠죠. 그러니까 그 숲 밖에서 자라는 그 친척들에 비해서 그 동족들에 비해서 영양분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또 정리를 해주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이 부분 읽으면서 기뻤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understory plants. understory plants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숲속에 갇혀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밑에, story 하면 층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밑에 층에 살고 있는 숲속의 아래에 살고 있는 플랜트들은 굉장히 터프하고 뭔가 거칠고 bitter, 쓰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understory plants는 빛을 못 받아서 터프하고 비들하다는 건가? 하고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게. 자, 첫 번째 문장. Like all large animals that eat plants.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 모든 큰 동물들처럼. Deer. 사슴은 have a problem. 문제가 있습니다. They can only eat vegetation they can reach. 그 사슴들은 걔네가 이게 이제 닿을 수 있는 초목들만 먹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대. And usually the vegetation available to them. 그리고 보통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초목들은 has armed itself. 그 스스로를 무장시켰는데
against plant eating attack. 그렇게 식물을 먹는 공격에 대비해서 무장을 시켰대요. 그리고 그 무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 뒤에 더 나와. The usual safeguards. 그 흔한 방어 수단은 include thorns, toxins, or simply thick, hard bark. 뭐 요러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 근데 some trees in Central European forests. 몇몇의 나무들, 그러니까 중부 유럽의 포레스트에 있는 몇몇의 나무들은 have developed none of these defenses. 이러한 방어 기제들 중에 그 어떤 것도 개발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군. 읽어볼게. 그 다음, does this mean?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방어 장치도 없다는 이것이 mean the tree's offspring have to endure every bite from hungry animals without being able to fight back. 얘들아, 이 질문을 읽는 순간 이제 좀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 기제를 갖추지 않은 이 나무의 후손들은 그 배고픈 동물들의 공격을 그럼 견뎌야만 하냐? 싸울 힘도 없고서? If you take a good look around the forest, 네가 그 포레스트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면 you'll see how beeches defend themselves. 너도 밤나무가 어떻게 그들 스스로를 방어하는지를 너는 알게 될 거다 이랬어. 그러면 이 뒤에는 이렇게 요러한 방어 기제를 갖추지 않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 그럼 우리가 읽었던 요 부분은 그 방어 기제에 해당되는 거겠네. 그러면 터프하고 비터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방어 기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싸리 질기고 써서 사슴이나 그 육식 동물들이 아예 먹을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것이로군.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요게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요 포레스트 플랜트들이 어떻게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스스로를 방어를 하느냐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요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글의 구조를 잘 파악해서 글의 핵심만을 짚어내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클루의 핵심에 확신을 가지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 평소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유형 문제들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